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지만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친하게 지내야 할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가 베트남이 되었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물만을 빨아가며 살아가던 베트남은 급기야 한국을 손절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요구해 받아간 것이 드러나 이를 접한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와,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베트남이 이런 나라였네요. 아니, 우리나라같이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서 너희도 우리처럼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서 잘해봐라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의료계, 심지어 국민들까지 나서서 축구 우승시켜줘, 지하철 깔아줘, 의료 인프라에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까지 총력을 다해 도와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뒤통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는 소식, 그 와중에 한국 정부의 돈을 요구해 받아갔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아시아 정세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베트남 응옌 수원푹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2018년에서 2021년 일본 아세안 대화의 간사국 및 2020년 아세안 의장국, 2020년부터 2021년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일본 아세안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정치와 외교, 투자, 무역, 국민적인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일본 간 협력 관계의 강화에 양국이 노력해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일본이 이번 사태에 제일 잘 대응하고 있다, 우리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정치, 외교, 투자, 무역, 국민적 교류까지 강화하자, 지금까지 한국에게 배워왔는데 얘들 별거 없는 것 같더라,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적극적인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요, 베트남님들,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지하철 누가 깔아주고 있는데요? 축구 누가 우승시켜줬는데요? 의료 시스템, 사회복지 시스템 가르쳐달라 그래서 최고 전문가들로만 선정해 현지로 나라가 쪽집게 가해시켜준 나라가 어딘데 일본한테 달라붙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뒷목 잡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어이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결책을 얻고자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 정부에서 돈까지 빼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박농환 주 베트남 한국대사와 WHO 베트남 사무소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국 베트남 양국은 이번 사태 예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50만 달러를 지원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돈만 받아가기에는 아쉬웠는지 대량 검사가 가능한 한국의 노하우에 대해 공유를 요청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 및 물품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노하우에 현찰까지 받아가고 검사 장비랑 물품까지 더 달라고 요구하셨다고요? 참 대단하시네. 아니 뻔뻔함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두꺼우세요? 아니 제가 뭐 돈 주고 기술 노하우 가르쳐주고 그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니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예고도 없이 한국 교민들 격리시켜놓고 빵 주면서 그거 빵 쪼가리라고 칭했다고 혐한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더 빨아갈 것 없나 기웃거리는 거냐고요.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배우가 증언했듯이 현지 교민들은 차별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이라서 택시 거부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엘리베이터 화물용 이용해라 무슨 짐짝 취급해놓고 돈이랑 의료장비 받아갈 생각을 하냐고요. 진짜 양심 좀 챙깁시다.
그렇다면 일본은 베트남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정도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올림픽 연기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에라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환자 수 제대로 발표해서 어떻게든 현 사태에 대한 확산을 막아보자며 쉬쉬하던 환자 수를 발표하니까 그 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수도 봉쇄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쿄에서 급속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 중 11명이 다이토구에 있는 병원에서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돼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는 무려 3,000명이고 외래 환자는 20만 명에 이릅니다. 수도 도쿄 봉쇄론도 그간 떠돌던 소문 수준을 넘어 현실적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외출 자제를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확산 추이가 계속된다면 도시 봉쇄를 부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와 인접한 4개 현에 주말 외출 자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도 긴급 사태 선언을 염두에 두고 최근 개정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긴급 사태 선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도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정부 대책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들을 2주 동안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한 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해 11개 국가에서 일본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강경한 조치에 시민들이 놀랐는지 고이케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부터 도쿄 일부에서는 식료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불안감이 도쿄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쿄 시내의 마트와 슈퍼마켓에 가보면 사람들이 라면, 쌀 등을 비롯한 인스턴트 식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류 변화에 일본인들도 당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의 분위기는 벚꽃놀이를 즐길 만큼 분위기가 차분하다 못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환자 수가 2,000여 명으로 중국, 한국, 유럽보다 확연히 적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검사를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나친 검사는 의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 때문에 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서야 일본의 실체가 밝혀지네. 올림픽 열겠다고 환자 수 감추던 거 올림픽 연기되었으니까 이제서야 환자 수 제대로 발표하는 건가?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위협이 강해지는구나. 일본 국민보다 올림픽이 우선이냐? 올림픽 연기된 이 시점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는 건 대체 뭐냐?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려고 했었다니 참 대단하구만 등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악재까지 겹쳐 경제가 급냉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정부는 GDP의 10%가 넘는 56조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용기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에 20만엔에서 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고 여행 수요가 격감해 생존이 위태로운 관광, 요식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규모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가 마련한 56조 8천억엔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경제 대책의 핵심은 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침체에 빠진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의 악화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베트남이 손절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현 사태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히며 방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반면 일본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아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기요, 베트남님들, 그 일본이랑 손잡는 건 좋은데 한국에는 뭐 달라, 돈 달라, 장비 달라 그런 요구는 하지 마세요. 뭐가 이쁘다고 퍼주고 싶겠어요. 아니 이건 뭐 호구의 사랑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받아가기만 하면서 한국인들 무시할 셈입니까? 이제 일본이랑 노세요. 워이 저리 가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 최근 사태로 인해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가 되고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유례없는 위기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고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하며 앞으로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오후 12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으로의 권력 이양은 앞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막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가져올 것이기에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바이든과 함께 미국의 행정부를 이끌어갈 인물들도 있었기에 각국의 언론들은 그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세계 언론들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의 소속 요원 데이비드 조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과 외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1995년 백악관의 비밀경호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며 경력을 쌓은 그는 아시아계 출신으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US 비밀경호국 역사상 최초로 고위직에 오른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경호를 맡았으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트럼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렸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때에는 미국 경호팀 넘버2로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냈기에 2019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공무원을 위한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죠. 대통령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기용되고 있는 만큼 그의 실력은 백악관 내에서 정평이 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의 전담 경호원이 되려면 이 정도 능력은 당연히 갖고 있기에 왜 하필이면 그에게만 유독 세계의 언론들이 이목을 집중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미 비밀경호국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 미 합중국 시크릿 서비스, 미 합중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서 흔히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백악관 최고위급 인사들의 근접 경호를 맡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기관을 미 비밀경호국이라 번역하는데요. 이들은 그들이 맡고 있는 막중한 임무에 어울리게 지역경찰, FBI, CIA뿐만 아니라 미군마저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크릿 서비스 요원 개개인이 모두 사법권을 갖고 있기에 누구나 구속영장 없이 요주의 인물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어디를 가든 24시간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4년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칠레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시크릿 서비스 특수요원이 금속 탐지기에 걸려 제지를 당했으나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직 미국의 경호원만이 무기를 소지한 채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자존심이 상한 칠레는 다음날의 만찬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취소되었죠. 이렇게 시크릿 서비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은 모두 그들이 숨기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기인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어 마치 공기,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을 물로 보고 덤비다가는 순식간에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온화함조차 철저한 훈련 속에 길들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테마,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살인 기술이라 평가되는 러시아의 전투 기술입니다. 시스테마를 배운다면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던 동시에 여러 명을 상대하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죠. 필요하다면 가장 잔혹한 기술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 혹은 제거하는 기술을 연마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마하여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무기를 소지한 거수자가 등장할지 모르기에 그런 상황에 최적화된 훈련을 받는 것이겠죠. 그들은 대통령의 근처에 상주하며 인근에 보이는 모든 인물들의 얼굴 표정, 몸짓, 복장을 감시합니다. 만약 수상한 자가 발견된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에게 접근한 뒤 제압하여 함께 사라지죠. 그들의 경호는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에도 이어집니다. 미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야쏘라는 별명을 지녔습니다. 7톤이 넘는 갑옷을 장착한 맞춤형 캐딜락 리무진인데 곳곳이 20cm의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량의 총포 사격이나 폭탄도 견딜 수 있기에 야쏘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모든 위협을 방지할 수 없기에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도 현장에 함께 투입되는데요. 마치 고양이처럼 은밀하게 움직인다 하여 캣이라는 이름을 가진 벤을 탄 시크릿 서비스의 카운터 공격팀 12팀이 대통령의 차량과 함께 동행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 항상 걸어다니는 요새를 대동하고 다니는 셈이죠. 이러한 그들이 단순히 높은 전투력만을 가졌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방문하여 취식하는 모든 식음료는 시크릿 서비스 요원의 검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 역시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사전에 미리 방문하여 모든 위협의 요소를 체크하고 제거한 후에서야 결정이 나죠. 단지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신원도 조회하여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상의 위험 요소를 방지합니다. 매년 미 전역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들이 도전하지만 단 1%도 안 되는 인원만이 시크릿 서비스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크릿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내 존재하는 어떤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며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하죠.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온갖 시험과 훈련을 거쳐 시크릿 서비스 팀에 합류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시크릿 서비스에 합류한 요원이 가장 처음 투입되는 일은 미국 내 위조 지폐를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 그 중요성이 다소 희석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달러는 명실상부 현대 경제의 근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축통화이기에 만약 위조 지폐가 시장에 대거 유통되면 그 여파는 비단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로 끝나지 않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화폐를 위조하는 범죄 집단은 어지간한 갱단을 초월한 만큼 온갖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기에 이 업무에 투입되는 요원들 역시 시시각각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 업무를 5에서 8년 정도 수행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요원들만이 비로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통령 근접 경호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시크릿 서비스의 최정상에 오른 데이비드 조가 대단한 이유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크릿 서비스가 워낙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조직 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인종차별 문화입니다. 백인이 아니면 요직을 맡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 유색 인종들은 백인들에게 항상 따돌림 받고 대우에서 역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내 유색인종 중에서도 흑인보다 낮은 위치에 속해 있다 평가받는 아시아 인종이 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시크릿 서비스의 최정상 요원으로 포착되었으니 이를 본 세계의 언론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목숨이 달린 일을 능력 검증도 안 된 이에게 맡기는 것은 힘들겠죠. 사실 미국은 일찍이 그의 능력에 감탄하여 특별히 한인만을 채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대상 취업 박람회를 열어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한인들을 채용해 갔습니다. 한국인의 경호 역량에 반한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국가 이라크에는 한국의 민간 경호업체가 가장 큰 네임밸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부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한국인 경호원들이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가봉의 대통령은 거의 40년 동안 오직 한국인 경호원만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가봉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대한민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었을 정도로 한국과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인데요. 이러한 가봉에 호감을 가진 한국의 태권도 무인 박상철 씨는 가봉 정부 고위인사들의 경호를 하나둘 맡더니 결국 2009년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경호실장에 올랐습니다. 가봉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가봉 정부의 실세로 자리매김했죠. 그에 대한 가봉 대통령의 신임은 어마어마해서 그의 두 아들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의전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이 가봉 내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 가봉에서는 한국인이라는 국적은 어느 곳에서든 환영받고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신분증이 되었습니다. 박상철 경호실장은 가봉에서 태권도의 보급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가봉 인구 9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가량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을 정도로 태권도는 가봉의 국민 스포츠라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